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이 대선 전체 판세에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제는 파장의 크기일 것 같습니다.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어제 저녁 때 뉴스 못 보신 분들은 갑자기 왜 탈당이야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 이 바른정당 의원 14명과 홍준표 후보가 긴급 회동했죠. 그 얘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당초 바른정당 그 의원총회가 지난 24일과 25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3자 단일화를 유승민 후보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에게 29일까지 지난달 29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유승민 후보는 계속 완주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의원총회 3자 단일화를 추진했던 14명의 의원들이 어저께 저녁에 긴급히 모임을 연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하고 아니면은 자기의 의견을 결집하자라고 한 거였는데 그 모임 직전에 유승민 후보를 김무성, 정병국,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3명이 만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 단일화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거부를 했습니다. 아하. 그것이 결정이 되니까 바른정당 14명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만나서 의사를 한번 타진을 해보고 예. 그리고 전격적으로 오늘 아침에 13명의 의원들이 탈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예.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정운찬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전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에는 좀 애매한 입장일 거고 예. 그래서 본인은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며칠 뒤에 탈당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운천 의원은 탈당은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또 홍준표 후보 쪽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지 아니면은 아무 의사표명을 안 하고 무소속으로 남고 그냥 선거전을 관망할지 그것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 자, 어찌됐든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의원 13명이 탈당을 했죠. 자,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죠. 이와 관련해서 홍문표 의원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네요. 그리고 이철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의 발언도 같이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을 탈당하는 저희 13분 홍준표 후보와 보수의 집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13명이 함께 홍준표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 탈당하고 입당하시는 분은 당내 절차에 따라서 복당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보수 정권의 창출을 위해서라고 합니다만 그것뿐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걸까요? 왜 바른정당에 있다가 그러니까 나왔던 당에 한번 헤어진 당에 다시 들어가는 걸까요?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홍준표 후보로서는 보수 표심을 결집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힘이라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만큼 자유한국당, 그 이전에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었던 현재 바른정당의 의원들의 힘을 또 끌어들이는 것은 또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시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이 선거의 국면이고 엄연히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당을 해서 경쟁 후보인 자유한국당 쪽으로 입당한다는 것은 다수의 유권자들이 이해하기는 또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이 보수 표심을 결집해서 이 진보 후보의 집권을 막겠다라고 하는 명분도 있겠지만 이미 자유한국당의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을 살펴보아하니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층들이 여전히 상당히 견고하게 지역 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새로운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이 지명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음 지방선거, 그 다음에 총선에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바른정당의 지금의 어떤 이 정당의 영향력을 볼 때 오히려 빨리 대선 전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겠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보수 표심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많은 중도 성격의 유권자들로부터는 상당히 또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 지방선거 얘기를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또 그 더 자세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 일단 당을 탈당을 하면 의원이 탈당을 하면 의원만 탈당하는 게 아니라 의원과 함께 다음 뭐 시의원 선거에 나갈 생각 있는 사람, 구청장 나갈 생각 있는 사람, 그 사람 돕겠다는 사람 뭐 적어도 뭐 100명, 200명 정도는 같이 탈당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탈당을 딱 했으면 그 탈당한 당의 그 빈자리는 이른바 사고지구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버렸다고요? 지금 상당 부분의 그 당협위원장이 탈당, 바른정당 그 후보들이 그 의원들이 탈당한 곳에 예. 지구당, 그 사고지구당으로 돼서 상당 부분이 임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당협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 탈당한 요번에 탈당을 결정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내 그 자기 지역 내에 강력한 보수 정당의 그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렇죠. 같은 보수끼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전 진행하다 보면 하면서 그 기초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광역의원들이 상당 부분 그 탈당을 해서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 조직이 와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다음 총선까지는 3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남긴 했지만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 패배를 한다라면은 자기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정치 생명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 발목을 잡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새누리당부터 시작을 하는 이 정당이 워낙 오래된 정당이기 때문에 뭐 탈당을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번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거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 다시 이제 정비가 되는 거예요. 같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같이 얘기하고 조직 짜고 그러면 정말 내가 다시 들어갈 자리는 없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수층 유권자들의 입장을 보면은 탄핵 문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문제를 가지고는 입장이 나뉘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 바른정당이 말하는 개혁 보수, 보수의 미래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의원들이 실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 보수층 유권자들이 이렇게 와야 되고 자기 기반이 와야 되는 거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게요. 자, 정치인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이게 이제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파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게 대선 판세를 뒤흔들 정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미풍에 그칠 것이냐, 다시 말해서 과거 새누리당 내의 당내 문제로 그냥 위야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선거판 전체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보수 표심을 결정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들의 탈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합류에 대해서 중도 유권자들은 상당히 또 거부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선거가 이제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로서는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보수 결집도 중요하지만 또 중도층까지도 일부분은 끌어와야 문재인 후보가 대등한 대결을 펼칠 수 있거든요. 예.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불과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지역구 내에서 굳세어라 유승민을 이야기하던 의원들이 이제는 힘내라 이 홍준표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보수표 결집에는 홍준표 후보에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를 넘어서는 데에 이러한 이 변화가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도 함께 동반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예,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의원들 몇몇을 보면 그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권성동 의원인데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 위원장 맡아서 말하자면 검사 역할을 하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 또 나왔었지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뭐 청문회 때 보수가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황영철 의원도 마찬가지였고 게다가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
과연 이걸 그런 지지나 이런 어떤 그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그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탄핵에 앞장선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당 의원들보다도 더 나서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과정에서의 그 자기 역할 이후에 그러면 그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당신들은 이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그러면은 비박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지만은 당신들도 누리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그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이 그 냉소적으로 봤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에도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보신 권성동, 김성태, 그리고 또 누가 김학용 이런 분들 보면 김무성 계열의 대표적인 또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정치란 것은 해석과 오해인데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 자칫 이번 탈당이 누군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비유승민계, 이른바 이 김무성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만큼 과연 이러한 행동들이 유승민 후보를 돕기로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선거 막바지에 이 등을 돌리는 이런 모습 자체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단일화의 흐름으로 이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냐면 그렇지도 못한 것이, 단일화라는 것이 후보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후보자들이 합의가 있느냐, 또 지지층들이 또 따라가 주느냐. 바른정당의 지지층들이 옮겨와 주기를 바랬다면 그것이 과연 작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공감대가 서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했던 것이 이 국민들의 70% 가까이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 찬성을 했고, 바른정당 지지층도 찬성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도 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 찬성을 했는데, 이러한 대통령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 관련된 시각이 엇갈리는 이 정당으로 소속되었던 의원들이 다시 탈당에 합류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볼지, 그리고 그것이 특정 정치인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될 경우에 상당히 큰 정치적 파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제 홍준표 후보와 회동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유죄 확정되면 사면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 질문도 안 하고 탈당을 해서 다시 합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하죠. 지금 순간 가장 답답한 후보는 유승민 후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죠. 후보 단일화하라 하는데,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오라 하는데 나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보수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간다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는 보면은 그 상당히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예. 특히 강조하는 말이 영남살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승민 후보가 그 조선시대 훈구파에 맞서서 이렇게 영남살임들이, 특히 이제 사관들이, 그렇죠. 그 사약을 먹어도,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그 영남살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유승민 후보 입장으로서는 자기의 보수 개혁이라는 그 기치가 실패를 했어도 끝까지 가겠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중간에 사퇴를 하는 바람에 국고보조금 27억 먹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바른정당 65억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또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게 된다라면은 그 먹튀 논란을 계속 꼬리뼈를 달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없다. 그런 유승민 후보의 자존감이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더욱 기세등등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픽으로 최근에 여론조사 있는데요.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이 여론조사인데요. 문재인 후보 39.3%, 40% 흔들림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안철수 후보 21.8%, 홍준표 후보 16.5%, 심상정 후보 9.2%입니다. 추이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 문재인 후보 큰 변화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 TV 토론을 하던 즈음부터 계속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그때부터 올라가서 뭐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까지 지금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가 전국에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어제까지 조사를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론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네, 1강 2중 체제가 만들어졌는데요. 1강 2중 체제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안철수 후보는 다소 하락세, 하락세가 아주 가파른 건 아닙니다만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상승세거든요. 이런 상승세이다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 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도 결집이 되는, 또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결집되는 상황에서 이 바른정당에 소속돼 있던 의원들의 탈당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1강 2중 체제에서 홍준표 후보가 얼마만큼 이 보수 표심을 더 결집하느냐가 향후에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는 기간에 또 우리가 지지율 추세를 알 수는 없지만 얼마만큼이나 상승세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배경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보수층 유권자들이 초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많이 이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서 대선 이후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걸 보수가 어차피 선거 결과 상관없이 보수가 결집할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 구심점으로 홍준표 후보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혹시 당선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TV 토론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공략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홍준표 후보는 비교적 그 공격 대상에서 빠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략적으로 홍준표를 계속 공격을 하면은 안철수가 올라올까봐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여러 가지 논란, 돼지 흥분제 논란 때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전략적이었는데 그 전략이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미 벌써 바뀐 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 홍준표 후보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해찬 의원이 보수 괴멸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는 것을 홍준표 후보 측은 이제 실버 클래스로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예. 2위로 등극해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을 막아보자라는 식으로 홍준표 후보를 집요하게 이제는 공격하는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일정 부분 수정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TV 토론에서도 일정 부분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상에서 실버 크로스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3위, 4위, 5위, 6위, 7위 하면 어차피라는 생각이 들 텐데 2위랑 비등비등해라고 하면 서로 꼭 지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플러스 되는 가산 점수라고 하나요? 흔히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2, 3위 정도 가면? 투표를 또 더 적극적으로 지지층들이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2위와 3위에 대해서 부여되는 정치적 평가도 달라지거든요. 특히 이 보수 후보로 나서고 있는 이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를 전제해서 2위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도 이 보수 기반이 붕괴된 가운데에서 2위 득표를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재평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해석상에 달라지는 점 등이 또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그 실버 크로스의 주목할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그 바른정당 후보 탈당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정 후보에게 시간이 좀 더 할애된 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지율이 올랐는데 지금까지는 심상정을 찍어도 어차피 문재인이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포인트까지 온 겁니까? 지금까지 진보 정당의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3.9%가 최고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정당 득표 13%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 10% 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선거 막판에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사표 방지심입니다. 이 내가 찍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예. 그것을 심상정 후보가 어떻게 극복하냐라는 것이 최대의 과제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30초밖에 시간이 없는 거 제가 내일 정도 시간을 더 할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한테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TV토론 지나고 나서 지지율이 빠졌거든요. 마지막 TV토론입니다. 뭐 말싸움 못한다고 표현했지만 TV토론은 말싸움이 아닌 거는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뚜렷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가장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일관되게 마지막 남아있는 TV 토론 동안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경쟁 후보에 검증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돌려서 묻지 말고 바로 그 후보에게만 직접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뭐 사드 재배치 비용 문제 등과 관련해서 물론 뭐 다른 분야이긴 합니다만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